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고요. 어제 나스닥은 그 영향으로 제법 많이 빠졌네요. 뉴욕 증시부터 읽어주십시오. 금리가 상승하면 기술주들에는 악재죠. 전통주는 그나마 영향을 받죠. 사실 미국 시장이 어저께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0.6 정도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플러스 0.5 정도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강보합 이렇게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하락을 했죠. 금리 상승이 되면은 이제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이게 경기 부양차가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본다면 금리가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거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오늘 요 근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이전에도 일드 커브라 그래가지고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다 누르고 왔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함으로 해서 이제 금리가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저께 미국 이슈를 이렇게 보면은 금리가 4%까지는 견딜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볼 때 1.5만 돼도 일단 시장에 충격이 시작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1.3 약간 넘어가서 4 가는 중인데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고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돌파가 됐어요. 전통주가 많은 다우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상승으로 영향을 해서 이제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봐야 됩니다. 이번 주 아직 4일이 남아있죠. 지난달에도 음봉 만들 때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4일 동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 이 상태에서 좀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다우는 예상치 못한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 지난달에도 마지막 날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었던 것이 다우 캔들이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아시겠지만은 그 제롬 파월이 의회 청문회에 나갑니다. 거기서 지금 아마 초완화적인 기조 언급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얘기하면 시장의 부담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오늘 청문회에 나가는 제롬 파월의 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자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부양책이 민주당에서 이번 주에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통과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시장에서는 통과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저는 루머에서 뉴스에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을 했고 상원이 열세여서 상원을 통과시켰으면 사실 하원은 문제없이 지나갈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원이 지나갈 거 뻔히 알면서도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안 좋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통과하고 난다면은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안 돼서 그런지 또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나온 호재들이 시장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반영을 못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반영을 안 시키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더 큰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사실은 주가의 위치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미국 시장도 다가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그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까지 난리 법석입니다. 이제 원자재에서 대표적인 거 하면 원유, 그렇죠? 또 구리, 닥터코퍼. 구리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경기 선행 지표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구리로 보면은 지금 이거 진짜 엄청난 세계 호황이 오나? 빅사이클 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주가를 더 땡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온 다음에 요즘 코로나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거의 안 합니다. 미국이 확진자 몇 명이니 무슨 백신이 뭐니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절반이 맞았어요. 절반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냐? 하루에 3,000명씩 재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하게 문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시장에 자꾸 누군가 주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유동성일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유동성이 이제 주식이고 뭐고 다 올리면 올리니까 안 올라간 데가 갖고 쓰는 거 하는 상황이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요즘 비트코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릭으로 보면은 뭐 경제 선행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거로 보면 진짜 엄청난 경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도 고용 안 좋고 아직도 실업 청구 건수 많고요. 우리나라도 취업자 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구리가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공급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유동성에 공급이 조절되니까 유동성이 많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일 거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 고점을 돌파했어요. 2013년도 돌파했어요. 완벽하게 뭐 장대 이게 비트코인 차트도 이러죠. 장대 악몽 장봉. 주식 시장이 얼마 전에 다 그랬어요. 아시아 시장이 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결국 돈이 안 올라간 상품을 찾아서 이익을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유가도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가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집권을 못하면서 이 트럼프가 밀었던 셰일가스가 도태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할 때 오펙에서 장악하기 위해서 아마 유가를 조절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달 3월 달에 아마 오펙 회의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얘기한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서는 유가의 조절 능력을 오펙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 이때까지는 그 오펙이 그 조절 능력을 많이 뺏겼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유동성이 굉장히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원자재 상승 하나만 가지고 경기로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는 투자를 엄청나게 감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유가는 마이너스 40불 기준으로는 100불이 오른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100불의 이익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여기서 100불을 더 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100불 정도 올랐으니 우리가 이걸 관망이나 예의주시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식시장에 요즘 박스권이 제법 돼요. 한 7주? 7주 정도 박스권 되니까 이 투자가들이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혹시 요즘 그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11주 동안 1000포인트 올라가고 돈을 막 버니까 일요일만 되면 월요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횡보하니까 이제 지치는 겁니다. 왜?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막 올라왔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삶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데를 가고 싶어져요. 그럼 어디를 갈까요? 원자재 같은 거 막 폭등하는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처럼 폭등하는데 가고 싶을 거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비트코인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하죠. 뭐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3천만 원 주식을 하고 2천만 원 현금하고 5천만 원 비트코인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자넷 앨런도 규제의 필요성에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넷 앨런이 얘기한 게 뭐 중요해? 지금 주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 전자화폐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화폐는 권력이에요. 전 세계 권력을 누가 갖고 돈이 있으면 달러. 그렇죠? 그들이 달러의 패권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상품 가치로 해서 세금을 뜯으려고 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메인 통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없었던 게 생기고 너무 올라가니까 다 달려붙는 그런 상황일 거다 정도 해석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 아니에요. 어저께 비트코인 6,700만 원이었어요. 그 순식간에 5,80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지금 6천만 원 올랐는데요. 한 7, 800만 원 움직여요. 그럼 5천만 원 들어봐 한 비트 하나 샀는데 거기서 뭐 손실이 10% 나와요. 그럼 진짜 이건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박스권이라는 거죠. 지수가 박스권일 거냐 아닐 거냐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는 박스권을 조만간 탈피할 거라고 봅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물론 확률적으로는 아래쪽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원달러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위쪽에 개인들이 한 28조가 밀렸어요. 요 근래 또 사가지고 28조가 넘었어요. 그중에서 연기금만 그러니까 기관이 약 22조에 3조를 팔았는데 연기금이 12조를 팔았어요. 그러면 외국인 5조 7천억 팔았고요. 그러면 지금 개인만 산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 무게가 엄청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는 판단한다면 분명히 박스권은 이탈할 거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은 어디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려기보다는 내 현금을 지키는 게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다. 3,266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상방을 보지 않는 게 더 유리한 대응 전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시황 들었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낙폭을 조금 좁히네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들어와 주면서 물론 이제 시장의 장중 플레이이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10포인트, 코스닥도 10포인트 낙폭을 조금 좁혀 옵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